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문학 칼차례 아니 318조 칼차례네요. 그렇죠? 318조 칼차례인데 숙제 검사 좀 할게요. 지난 시간에 어떤 작품 할지 이제 알아갖고 오라겠죠? 혹시 꼭 하고 싶었던 작품 있으면 지금 손 들고 말하시면 그 작품도 위주로 해주겠습니다. 혹시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오. 몇 쪽? 몇 쪽 어디? 320. 323쪽. 어떤 거요? 4번 상자가? 4번 또? 326쪽. 8번 동동? 또? 322? 322쪽. 3번 서기불곡? 322쪽. 3번 서기불곡 또? 없어요? 그럼, 331쪽. 할밀곡? 이거 맞아요? 또? 343쪽, 344쪽. 다전가 1번이요? 또? 369? 360? 360에 몇 번이요? 24번? 23번? 또? 300? 368이요? 368쪽 몇 번? 40번? 또? 361? 62? 362쪽에 362쪽에 27번 또 371쪽 375 375쪽에 몇 번? 46번 또 없어요? 네, 또 하세요. 369 369쪽에 5가 41번 또 뭐? 380 386 386쪽에 상춘곡 또 됐어요? 네. 396 396쪽이 6번 기운가 또 392쪽에 392쪽에 4번 3일인 거 또 됐어요? 5초만 시간 더 줄게요. 몇 쪽? 390? 그냥 중학생 파지 안 했지?
표정이 그래.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야. 집에서 해학 분사를 하라 그 말이지. 네 마음대로 그냥 이 상황에서 아침에 또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야. 네. 또 질문? 또 하고 싶은 거? 394쪽? 단 이 책에 있는 것만 합니다. 알겠나요? 이 책이 일부분만 있죠? 이 책에 있는 것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 책을 탓한다는 건 아니고요. 알겠죠? 또 이제 만약에 질문을 미리 했으면 내용이 적으면 방금 했던 것 중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일단 책에 있는 거 위주로 책에 있는 것만 좀 할게요. 또 5초 시간 줄게.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한쪽에다 페이지를 써놓을게요. 나중에 이 페이지는 지우지 마세요. 322, 322-3. 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거 다 보충 강의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깊게 설명할지는 뭐 이 정도 봐서 뒤에가 좀 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가사는 1시간 해봐야 2작품, 3작품 정도 하게 될 텐데 원래는 한 작품이 1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압축돼서 조금씩 나와 있어가지고 2작품 좀 끊는다 했을 때 하나, 둘, 셋 어느 정도 깊게 설명할지는 봐가지고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고려시대 문학. 자, 고려시대 문학을 보면요. 일본에 고려가요라고 하는 게 있죠. 고려시대 불렀던 노래를 고려가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어렵지 않죠? 일본에 향각의 요요라는 게 있고, 일본 소교라는 게 있죠. 자, 고려가요가 향각의 요요라는 게 있고 소교라는 게 있네요. 정확히 말하면 고려 소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 고려 가요라고 물어보면 예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시 한 편 써와라 라고 하면 자유시를 말하는 거지 시조를 말하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근데 시조도 시예요. 시조도 정형시니까 시죠. 그래서 좁은 의미로 말하면 고려가요는 고려 소교를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책에는 향각의 요요라는 게 있고 소교라는 게 있고 좀 넘겨볼까요?
쭉 넘기면 330쪽에 경기체가라는 게 있습니다. 경계차가도 일종의 고려 가요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들어가긴 한데 이 책에서는 별도로 봤습니다. 고려체가하고 경계체가를 별도로 봤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려 시대에 불렀던 노래가 향각의 여요가 있고 고려 소교가 있고 경계체가 있다. 이게 고려 시대에 불렀던 노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고려 가요, 고려 시대에 불렀던 노래가 고려 가요인데 고려 가요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려 가요의 정의는 고려 시대에 불린 노래를 고려 가요라고 하는 게 정의야, 정의 뜻. 고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가요는 뜻이 고려 초에 발생해서 고려 말에 불린 노래를 고려 가요라고 한다라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요 고려 가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작가 계층이에요. 지금 이 수업은 이걸로 하지 마시고요.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요 세 개의 차이를 이해만 하시라고. 알겠죠? 이해만. 시험은요. 국무원을 빼고는 이런 지식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국무원을 빼고는 나머지 일행직은 전부 다 향각여가 됐건 고려서가 됐건 경기체가 됐건 작품에 나오면 작품 해석을 물어봐요. 군무원만 해석 플러스 갈래별 특성을 같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군무원 시험이 어렵다기보다는 좀 깊이는 낮아요. 군무원 깊이는 낮아. 그러니까 문제는 쉬워요. 문제는 쉬운데 골고루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뭔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군무원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일행직만 준비했던 사람들은 군무원 시험을 꼭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무원은 그 전년도 기출문제는 그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예 넣고 싶으면 2년 전 거. 그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되는 것이니까 군무원은 전체 줄줄이 다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일행직은 작품 분석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려가에 보시면 작가는 누가 지은 거냐면요. 평면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하시라고 지금 이건 나중에 적느라고 바쁘지 말고 설명을 들으라고 설명. 알겠죠? 적는 것은 나중에 적거나 안 적으셔도 책에 다 있는 말이에요. 있는 말을 그냥 앞쪽으로 요약해서 정리만 해주는 것 뿐이죠. 굳이 적고 싶으면 사진을 좀 찍어 놓든지. 알겠죠? 설명을 들으세요. 고려가 있는 평면들이 지어 부른 거예요. 평면들이. 그러면 표기를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에 뭘 배웠냐면 향가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향가를 배웠는데 향가는 향 차지하는 걸로 표기가 되잖아. 그죠? 근데 고려가요는 평면들이 지어본 노래를 고려가요라고 그래요. 그럼 평면들이 지어 불렀어. 그러면 고상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좀 비속어도 많지 않을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많지 않을까? 아니 평면들이 무슨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걸 말하겠냐? 안 하지. 그래서 평민들은 조속한 노래, 비속어만, 그래서 속이라 그래요. 속된 노래라고 말이에요. 고려시대에 속된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한자를 알아 몰라? 모르죠. 노래를 만들었거든? 한자를 몰라요. 한자를 몰라. 그러면 한글로 써야 돼. 근데 세종이 아직 태어나기도 훨씬 전입니다. 그러면 적을 만한 문자가 있어 없어? 이 사람들은 문맹이야. 음성 언어는 잘하지만 글자를 모른다 그 말이야. 그렇죠? 글자를 몰라. 그래서 노래는 가사는 지었어. 너희도 작곡은 할 수 있죠. 노래 만들 수 있잖아. 악보에 못 옮기잖아. 뭐만 이해돼요? 노래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거야. 지울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는 있거든. 작사도 할 수 있어. 근데 글자를 모르니까 작사를 적을 수가 없고 음악에 대한 공부 안 돼 있으니까 음계로 못 적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평민들이 지었는데 글자를 몰라. 그래서 뭐 하냐면 후전됩니다. 후전되다가
나중에 뭘로 표기될까? 한글로 표기가 되는데 그게 조선시대죠.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훈민정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내용은 평민들이니까 당연히 평민들의 삶과 여한이 들어있겠지. 이 중에 좀 음탕한 노래가 있거든. 음탕한 노래를 뭐라고 하냐면 남녀, 상렬, 지사라고 합니다. 남녀라는 말 알죠? 남자, 여자가 상자는 서로 상자라는 뜻이거든요. 열자는 깃발 열자입니다. 희열을 느낀다. 남녀가 서로 희열을 느끼는 가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음탕한 노래도 있다 이렇게. 근데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하나도 음탕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 기준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삼음보로 되어 있어요. 삼음보요. 그 다음 분절체를 들렸고요. 후렴구가 있습니다. 삼음보율은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아시고, 분절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1절, 2절, 3절로 나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로 나뉘어 있다. 이걸 분절체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후렴구라는 것은 뭐야? 후렴구는 반복하는 의미 들어있다. 반복하는 것들이 후렴구가 있다. 됐죠? 요 정도는 꼭 좀 알아두시고요. 꼭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어디에 실려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조선시대 체계가 실려 있겠네. 조선시대 3대 궁중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악장가사, 악학개범, 시용, 향악부 세 권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 고려가요를 줄여서 고려가요를 고려소교라고도 부르고 고려를 빼고 소교라고도 부르고 고려소교를 줄여서 여요라고 부르고요. 고려 중엽에 나중에 시조가 생겨요. 근데 시조는 초장, 중장, 석줄밖에 안 되거든. 근데 고려가요는 1절이 3절이 길잖아. 시조는 단가라 그러고 얘는 장가라 그래요. 길이가 좀 길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고려가요입니다. 그러면 향각의 요요는 뭐냐? 요요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여기 있죠. 고려가요라는 뜻입니다. 향각계통의 요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 이런 말 들어봤죠. 한국계 미국이라는 것은 미국 사람이라는 거야, 한국 사람이라는 거야. 미국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 피를 타고났다고? 한국 피를 가지고 있다고. 향각의 요요는 향가라는 거야, 요요라는 거야. 요요라는 겁니다. 요요인데 향가 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향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냐? 향각의 요요는 딱 두 작품밖에 없습니다. 딱 두 작품밖에 없는데 하나는 도이장가, 하나는 정과정. 그렇습니다. 시험은 정과정만 냅니다. 자, 도이장가하고 정과정이라는 두 작품이 있는데요. 작품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요. 두 명의 장군을 추도하는 노래라는 거거든요. 왕건 대신에 죽었던 김락과 심순겸 두 장군을 두 명의 장군을 추도하는 노래고요. 정과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유배문학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본명은 정서입니다. 정서고 과정은 정서의 호였고 사람 이름인데요. 유배 가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배문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향가계통이냐? 도이장가는 얘는 향찰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고려가요인데
향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각의 묘요라고 하고요. 정 과정은요. 왜 향각이냐? 이건 한글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19채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향가가 19채잖아요. 그래서 향각이 동하든 요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경기체가입니다. 경기체가는 뭐냐? 경기체가는 뭐냐면 봐봐. 고려시대에 노래를 만드는데 평민들이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귀족들도 노래를 만들겠죠. 그죠? 그잖아. 귀족들을 만듭니다. 그러면 귀족은 뭘 만들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귀족들이 부르는 음악은 격이 다르는 거예요. 음악이 된가? 지금은 아닌데 나 어릴 때만 해도 좀 있는 집안과 없는 집안에 나눠가지고 음악이 달랐어요. 트로트를 뽕짝 그랬거든요. 이런 거 들으면 좀 천안 음식 사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클래식 음악, 서양 음악을 들으면 좀 이시사는. 이해돼? 민요 하면 그냥 서민들이 모이는 곳에 부르는 판소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클래식 음악을 배우는 서양 음악가를 배우지 우리 국내 음악가를 전부 연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뭐 이랬던 시기야.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귀족들도 한번 지어볼까? 당시의 귀족은 고려 중엽에 고려 중엽 이후에 국사신에 배우지만 신흥사대부라는 애들이 있어요. 고려 중엽 이후에 신흥사대부 애들이 모인 세력과 함께 집권해서 고려 말에 실권을 장악합니다. 고려 말에. 그래서 고려 중엽 이후 고려 말에 실권을 장악해가지고 특이양양한 것을 노래를 해요. 그게 경기체가입니다. 근데 왜 경기체가라고 하냐? 자, 고려가하고 똑같은데 이런 내용을 쓰지는 않죠. 이런 내용을 쓰지는 않는데 현실을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왜 자기들 정권을 장악했잖아 이제. 그러면 뭘 쓰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자기들이 있는 모습이 그냥 아름다운 것만 써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흥사대부들 중에 뭐 뛰어난 애들 있잖아. 얘는 문장에 뛰어나고 얘는 시에 뛰어나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 이름을 단순히 나열해 놓은 작품들이에요. 문학성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이런 건데 노는 물이 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후렴구를 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후렴구를 뭘로 정했냐?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런 말 쓰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면 이 경기라는 것은 경치가 그 말이에요. 경치가 어떠하니 있고 이 말은 어떠합니까? 라는 겁니다. 경치가 어떠합니까? 이 말은 경치가 매우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건데 이때 이 경치는 자연의 경치일 수도 있지만 자연의 경치는 거의 없고요. 자기들이 특수했던 자기들의 모습들 이름 나열하거나 글씨체를 나열하거나 책을 나열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부심의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경치들 어떠합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은요, 신진사대부들은 경기체가를 쓰는데 고려가 똑같은데 후렴구는 항상 경기 어떠하니까 그래서 경기 어떠한 경기체가라고 부릅니다. 끝이에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상부, 분수구령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불렀던 노래가 총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이 정도는 공무원에서도 자주 숙제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일행직은 작품을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22쪽에 3번을 보겠습니다. 서경별곡 322쪽에 이거 지우지 마세요. 오늘 끝까지. 자, 321쪽 3번입니다. 서경별곡. 자, 이 작품은 역시 해석이 중요한데 고려가입니다. 고려가 중에 고려서교죠. 고려서교이기 때문에 작가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죠? 또 작가가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구전되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죠. 청파될 수도 그대로는 아닐 확률이 높잖아. 그죠? 그래서 아무튼 평면들이 지어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노래 가사 시 제목 중에 노래 제목 중에 별곡이란 말로 끝이 나면 99% 시험 볼 때 고려가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관동별곡이 두 개가 있어요. 안축이라는 사람이 쓴 관동별곡이고요. 정철이라는 아저씨가 쓴 관동별곡이 있습니다. 안축은 고려시대의 사람이고요. 정철은 조선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름이 관동별곡으로 똑같은데 작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안축이 쓴 관동별곡은 경기체가이지만 정철이 쓴 관동별곡은 가사라고 부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작품을 시험 봤는데 그게 가사인지 고려가인지 향가인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 별곡, 지금 서경별곡을 하니까 그래요. 별곡으로 끝나면 정철의 관동별곡을 빼고 전부 다 고려가요다 하시면 100% 맞습니다. 다시 별곡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뭐야? 정철의 관동별곡만이 가사이고 나머지는 다 뭐다? 고려가요이다 라는 거야. 그리고 나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도 잘하고 있어요. 마스크 다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건물 안에서도 다 뭐 물 마실 때 빼놓고. 자, 해석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서경, 그리고 서경이 아지가 서경이 소홀히 말하면 서경이 아지가 감탄사입니다. 서경이 서경이 소홀히 말하면 소홀이라는 단어가 뜻이 두 가지입니다. 소홀이 지금 서울로 놀러 간다 하면 소홀이잖아. 서울 지명이잖아. 그죠? 근데 소홀이 지명 소홀 말고 소홀이 지명 소홀은 최근 일이죠. 전에는 한양 그랬죠. 그잖아. 서울이라는 지명이 처음이고 원래 서울이라는 단어는 수도 대도시. 옛날에는 수도라는 개념도 없지. 그잖아. 그죠? 대도시를 서울이라고 합니다. 서울이었다가 지금은 대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은 서울이다. 우리나라 서울은 서울이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서울은 앞에 서울은 뭐야? 수도는 서울이다. 지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서경이나 서경에서 고려시대에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서울이지만은 고려시대 서경이 서경이 큰 도시지만 예를 드십니다. 그럼 고려시대 서경이 아주 큰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죠. 큰 도시니까 고려시대 서경 천도운동이 일어났겠죠. 그죠? 서경이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위 들어오는 자, 고려시대에 서경에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딴 데서는 시골이겠지. 산 데가 있어. 누가 더 형편이 넉넉해? 서경에 사는 사람이 훨씬 넉넉하죠. 북한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평양 사람과 평양 아닌 사람의 빈부격차 엄청 심해요. 그래서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의 당과 관련된 사람들. 알겠죠? 나 당 가서 몰라. 그런다 하더라고. 그래서 빈부격차 심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화자는 서경에 사는 여자야. 그러면 서경에 살고 있으니까 좀 있는 집이죠. 평민 중에서. 이 서경을 벗어나고 싶겠어? 안 벗어나고 싶겠어? 안 벗어나고 싶지. 그래서 서경이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위 들어온 성들은 다른데 이거는 아무 뜻이 없는 후렴구입니다. 닦건대 닦은데 그동안 내가 갈고 닦은데 그렇죠? 갈고 닦은데.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태어나기는 청주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대전에서 다녔어. 그러면 나는 그동안 갈고 닦은 무예가 됐건 학문이 됐건 학문을 갈고 닦은 것이 청주야 대전이야. 대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닦건대 갈고 닦은 것이 갈고 닦은데 소성경 작은 서울 소성경은 작은 서울 거에 말하는 이 괴다 괴다가 사랑하다 미다는 미워하다 알았어요.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만 이 자은 소울은 뭐야? 서경을 말해. 서경을 사랑하지만 내가 지금 서경이라는 태도이 사랑하지만은 위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의무로 여의다가 이별하다는 뜻이에요. 여의무로 이별하기보다는 질삼배 바로 질삼배 네모.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 자, 화자가 뭐 하고 있었냐면 배로 길쌈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쌈이 배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쌈하고 있었어. 질삼배를 내모치고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 이 말이거든요. 화자는 길쌈하고 있었지. 화자가 남자라는 거야, 여자라는 거야? 있습니다. 화자가 여성이모 람시. 화자가 여성이모 람시.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 위 들어온 성 달인들이 괴시라는데 괴다가 사랑한다라겠죠. 괴시라는데 사랑하신다면 우로금 존인어이다. 우로금 울며 이 곰자는 강세전미사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울며 존인어이다. 젖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자, 보시면 봐봐. 내용이 이렇잖아. 화자가 여자야. 여잔데 자기는 서경 사람이야. 그럼 뭐 하고 있었어? 길쌈하고 있었어. 배로. 옛날에 배 짜는 기계 배틀 엄청 커요. 왜냐? 길쌈하고 이게 배틀도 가지고 있어. 좀 있죠, 재산도. 그죠? 그리고 길쌈하던 여자야. 사분 소월, 소성경, 이거 사랑해. 근데 여의물은 이별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가 이 서경이 아닌 딴 곳으로 간다는 거잖아. 이별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던 길쌈배도 버리고 사랑했던 서경도 버리고 울면서 어떻게 했다고? 따르겠다 그 말이죠. 그래요? 그러면 이 화자는 이별을 수용하고 있어? 이별을 거부하고 있어? 씁니다.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 쓰고 땡땡 이별을 거부라고 쓰세요. 땡땡 이별을 거부. 근데 이별을 거부하고 있어. 이별을 수용한다고 하면 틀려요. 근데 이별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자세를 가려고 이별을 대처하는 자세를 뭐라고 하냐면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이별을 대처하는 자세가 적극적이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뭐하고 있어? 저항하고 있죠. 이별을 대처하는 자세가 뭐다? 적극적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으로 봤을 때 나중에 조선시대 애인들은 전부 다 님을 보내고 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작품이 대부분이야. 그러면 이런 고려가를 보면서 여성상을 보자면 고려시대 애인들이 훨씬 더 조선시대 애인보다는 좀 이별을 대처하는 방식이 적극적이었고 뭐 그랬다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선생님, 이 여자만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여자만 그랬다면 이게 구전돼가지고 남겨질 리가 없습니다. 공감을 얻어야 이게 뭐야? 입에서 입을 타고 전해지겠지. 주제가 우리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뭐라고 썼냐면 정한이라고 썼는데요. 이 정한이라는 단어 뜻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잘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 정한이라는 단어는 뭘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생긴 한을 정하는 그래요. 문학적인 용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생긴 한, 어쩔 수 없이 생긴 한을 정한 글입니다. 그러면 이 화자는 이별하기 싫죠. 이별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별하잖아. 그래서 주제를 뭐라고 하냐면 이별을 정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질문이 들어와서 이 작품들만 오늘 6시간 하고 종강을 하고요. 이제 다음 달 하면 새 책으로 들어가고, 알겠죠? 미리 얘기했던 대로.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에 대해서 한 2주간 짧게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 수업은 시험 때기 하려면 어차피 야간 수업을 또 들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하긴 하셔야 돼. 지금 시험 비중이 문법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문법보다 문학, 비문학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잖아요. 수능처럼. 알겠죠? 이별의 청한. 이 주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다음 중 주제가 다른 걸 보이죠. 이별의 정한의 다음 작품이 아닌 것들을 쭉 공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 구슬이 바위의 뜻인데,
구슬이 바위에 디다가 떨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디다가 떨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그 말이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다. 이 바위입니다. 바위. 구슬이 떨어집니다. 구슬이 이제 실로 묶어놨어. 이렇게 실로 묶고는 알죠? 끈으로 깬 거 알죠? 실로 깼더니 구슬이 저 멀리 있는데 엄청 큰 바위에 떨어뜨렸어요. 높은 곳에 떨어뜨리면 구슬은 깨질까 안 깨질까? 깨지죠. 구슬은 깨지는데 구슬과 구슬을 엮었던 실은 아무리 높은 곳에 떨어져도 실은 끊어지 안 끊어져? 안 끊어지죠. 봅시다. 구슬이 바위에 디다 떨어지다. 그러니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들어서 나는데 긴 동그라미 긴이 끈입니다. 긴이 딴 끈이야 그 말입니다. 끈이야 그철이니까 긋다가 끊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럼 이 끈은 뭘 의미하냐? 밑에 보세요. 지문회를 외우고 여신들. 지문회 천년을 지문이 천입니다. 지문회를 천년을 외우고 외롭게 고문 강세 접사 그랬죠. 외롭게 우리 여신들 여다 지난 시간 했지. 여다가 뭐라 했지? 가다 보내다 지내다 하지 않았나? 배운 적 있죠? 그죠? 천년을 외롭게 지내답니다. 천년을 외롭게 지내신들 위 들어오선 달인들이 신의 땅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아까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랬지? 당신아 내가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랬지? 그럼 끈은 아까 뭐가 똑같아? 신하고 똑같이 믿음이죠. 그래서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 끈은 뭘 비유한 단어야? 믿음을 비유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잠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몸으로 이별했다 하더라도 믿음은 끊어지 안 끊어져?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좀 웃긴 게 뭐냐면 너무나 적극적이야. 너무 적극적이가지고 서경에 큰 대동강이 있다. 큰 대동강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뭘 타고 건너야 돼? 배를 타고 건너겠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머리 긴 여자, 서울묘 화자가 있고 남자가 떠나잖아. 그죠? 이별하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별을 받아들여 거부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남자가 배를 딱 타. 그럼 배를 젓는 사공도 있겠지. 그럼 배를 건너. 그럼 이쪽에 가겠지. 이쪽으로 가면 당시에 능력 있는 남자들은 여자가 한 명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쪽에 있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나 또 다른 예쁜 꽃을 꺾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남자가 배를 타고 대웅과 건너편에 가면 건너편에는 꽃을 또 꺾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딴 여자를 또 만날 거다 그 말이야. 이게 짜증난 거지. 그러니까 이별을 거부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참 얼마나 적극적이냐면 고려시대 여인이 얼마나 적극적이냐면 남자한테는 화풀이 안 해요. 누구한테 원망하냐면 사공한테 원망해요. 사공이 네가 배가 타고 갔으니까 간다 그 말이요. 네가 안 갔으면 이별할 이유도 없다는 거지. 그래 놓고 사공을 뭐 이렇게 은혜를 하냐면요. 사공 너 가잖아. 그러면 사공 너 네 각시 있어. 네 마누라. 네 각시도 딴 남자랑 바람난다. 그런 겁니다. 그럼 당시에 고려시 여자가 그런 여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네? 사공 부인도 바람을 핀 이렇게 한번 가면 잘 안 오니까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사공한테 하풀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대동강 아재가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누가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위 들어오서 다리들이 베네아 아재가 베네아 놓았나 사공이야. 배를 놓았느냐 사공아. 네? 사공한테 원망하고 있죠. 화풀이하고 있잖아. 그죠? 엉뚱한테 화풀이하고 있죠.
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화 답하고 있습니다. 네 가시는 뭐야? 네 각시, 네 아내가 네 가시를 넘난지 몰라. 넘나다는 것은 음란하다. 네 각시가 음란한지 몰라서 네 각시 음란하다 그 말이야. 위에 들어오서 다르지. 열배 여다가 가다라겠죠. 갈배 가는 배 얹은다. 얹었느냐 사공화. 내 님을 얹었냐 사공화. 위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동강 건너편 꽂아. 대동강 건너편 꽃을 고집 꽂힙니다. 대동강 건너편 꽃을 위에 들어온 사람들이 배 타고 들어가면 겉골이다. 꺾을 것입니다. 누가? 남편한테 내 님이. 뒤에 나는 내가 아니고요. 여음입니다. 아무 뜻이 없습니다. 좀 재밌는 노래죠. 그 다음 323쪽에 4번 상자가 하겠습니다. 상자가 봅시다. 상은 서로란 뜻이고요. 저는 방아입니다. 방아저자입니다. 방아 알아요? 방아를 찢죠. 방아를 왜 찢냐? 쌀을 뭐 하려고 그래? 방아를 찢는 이유.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를 만들 때 찌겠죠. 그죠? 나도 방아 세대는 아닙니다. 방아 찢는 거 나도 반우가서나 보는 거지. 나도 봤겠냐? 그죠? 그러면 옛날에 뭐야? 방아를 찧어야 껍질을 벗겨서 뭐 하는 거야? 밥을 만들든 떡을 만드는데 뭘 만들 거 아니야. 그죠? 이게 갖고 올 때는 펴잖아. 뼈 껍질 다 있잖아. 뭐가 알겠죠? 상자가. 그러면 볼까요? 들기둥 방해나 디어히에. 들기둥은 덜커덩 뭐 하는 소리일까? 방아를 찢는 소리건데요. 의성어죠. 덜커덩 방해나 디어 방해나 찧어 그 말이야. 방아나 찧어. 희에는 아무 뜻이 없는 여음입니다. 덜커덩 방아나 찧어. 지옥을 갇히면 아싸 이런 겁니다. 겨우준 밥이나 지어. 겨우준은 뭐야? 거친 밥이나 지어. 거친 밥? 좀 부드러운 밥 짓지. 거친 밥이라는 것은 어떤 밥인지 알아요? 거친 밥이라는 것은 잡곡? 알겠죠? 그럼 거치지 않는 밥은 백미, 흰쌀.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민일수록 거친 밥을 먹고, 알겠죠? 고귀한 사람일수록 뭔 밥을 먹어? 백미, 흰 쌀밥을 먹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친 밥이나 지어. 아버님 어머니께 받잡고 보세요. 밥을 지어서 거친 밥이라도 지어서 아버님 어머니께 먼저 바치고 상당히 뭐 할 수 있어. 방아를 찌니까 여자야 남자야? 여자잖아. 아버님 어머니 바친다겠잖아. 며느리가 착한 며느리죠. 바치고 남 것이든 아버님 어머니가 남기시면 내가 먹으리. 상당히 효도한 며느리지. 이걸 효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효부. 그러면 요거 가만히 놀 때 불렀을 것 같아? 아니면 방아를 찧을 때 불렀을 것 같아? 방아를 찧을 때. 일할 때 불렀겠죠? 이런 노래를 노동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주제는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를 위하는 촌부가 뭐야? 시골 아낙네, 시골 부인의 효심이라고 했네요. 3번 해설 볼까요? 고려 가요 중에 유일한 노동요구나. 방아를 찧을 때 불렀던 노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불렀는지 알 수 없지만 가사만 남아서 전해주고 있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326쪽 정도. 저 마지막에 지우지 마세요.